자, 지난주 잘 보냈죠? 자, 이제 6주차 시작이 되는데, 지난주에는 우리 셰익스피어를 갖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셰익스피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이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4대 비극은 대학 다닐 때 꼭 읽어뒀으면 좋은데, 영어로 읽으면 더 좋겠죠. 한글로라도, 또 만약에 못 읽으면 오디오북으로라도 또 영화로도 4대 비극 정도는 꼭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는 우리나라 어디에 해당한, 이 여왕이 1603년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1592년에 우리 임진왜란이 일어났으니 그 일어나고 조금 얼마 안 돼서 한 10여 년이 있다 죽은 건데, 그 무렵쯤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국과 우리나라의 역사가 이렇게 함께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시대가 영국이 막 국운이 하늘로 오르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잘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두겠어요. 이 엘리자베스 시대의 가장 탁월한 문학가는 셰익스피어고요. 또 셰익스피어처럼 그 시대에 극을 잘 썼던 사람이 크리스토퍼 말로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은 말로우가 20몇 살에 술 먹고 싸우다가 누구를, 친구를 칼로 죽이고 도망갔는데 그 이후에는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셰익스피어의 작품의 일부도 이 말로우가 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만약에 그 시대에 셰익스피어가 없었더라면 말로우가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 하죠. 그 다음 이때의 대표적인 사람이 또 시드니, 여기에 있죠. 이 시드니와 그 다음에 스펜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스펜서라는 사람이 이 시대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이 사람들을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정리하고 엘리자베스 시대를 마무리 짓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엘리자베스 여왕이 통치하던 시기는 1558년부터 1603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한 50년 되나요? 50년 조금 안 되는 기간을 영국을 통치했어요. 이때 영국 국교회를 아버지 때 만들었지만 더 단단하게 하고 설립하고, 아버지 헨리 8세는 영국 국계를 설립하고 절대군주제의 기초를 다지죠. 근데 아버지가 1547년에 죽었어요. 이 엘리자베스 1558년이니까 한 11년 동안에 엘리자베스의 아들, 헨리 8세의 아들 에드워드 6세하고 또 엘리자베스의 이복 언니 메리 1세가 그 사이에 잠깐 거쳐갔어요. 그 둘 다 죽고 25세의 엘리자베스, 이 엄마 엘리자베스 여왕의 엄마는 뭐 이블린 잘 알죠. 25세의 잉글랜드의 왕이 된 엘리자베스는 1603년까지 영국을 통치하면서 영국 역사상 최초로 국력의 전성기를 만들어냈어요. 가톨릭 신자였던 메리 여왕의 통치 기간 동안에 신교와 구교의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었죠. 메리 여왕 그 언니의 기간 동안에 막 그냥 잡아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고 막 이랬었죠. 종교의 갈등 때문에. 엘리자베스는 신교와 구교를 모두 인정하면서 영국 국교회의 우위를 분명히 하는 방식으로 종교적 갈등을 종식시켰다. 어떻게 보면 이쪽 저쪽 다 이 언니가 있을 때 엘리자베스 여왕은 영국 탑에 감방에 갇히기도 하고 그랬었죠. 자, 그래서 1588년에는 우리 여기 화면에 있는 것처럼 영국 해군이 스페인의 무적함대 스페니쉬 아르마다를 격파해 가지고 영국은 해상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에 제일 무서운 그 스페인 군대를 이겼으니까 이제 대서양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20세기 중엽까지 이 대서양을 다
휘어잡으면서 세계사의 무대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기초를 이때 확보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홉스, 리바이어든을 쓴 홉스를 보면 리바이어든을 쓴 홉스를 보면 뭐 7달 반 만에 났다고 그러죠. 근데 그 어머니가 그 동네에서는 스페인 군대가 온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도망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일본 순사가 온다. 아주 우리 어렸을 때 그러면 막 얼마나 일본 순사가 가혹하게 했는지 다 숨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영국에서는 스페인 군대가 그렇게 무서웠던 거죠. 근데 이 스페인을 이겼다. 자, 그래서 이제 영국이 새로운 이제 잘 나가는 나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엘리자베스 시대에는 모직 산업을 또 육성을 해서 인클로저 운동, 두 번째 있죠. 인클로저 운동을 일으켰어요. 인클로저 운동은 뭐예요? 농사 짓던 뭐 이런 것들을 작물들을 다 이제 짓지 않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 저 뭐 하층민들을 다 내쫓고 양떼를 가져와서 거기에 둥그렇게 둘레를 치고 이거는 내 땅이야 이렇게 하고서 여기서 양을 몇백 마리씩 막 기르고 털을 깎아서 양모를 만들었던 양털을 가지고 양모를 만들었던 이 운동이 인클로저 운동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어디로 갔어요? 쫓겨나가지고 귀신들이 늘 나가라고 하니까 런던 근방에 가서 빈민가 노동자로 떠들어야 했어요. 그때 벌써 영국은 이런 그 빈민자 도시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토지를 잃은 농부들이 도시로 밀려와서 하층 노동자로 전락했겠죠. 그러니까 물가가 급상승하죠. 경제적 혼란을 겪기도 하고 환경 문제가 지금 뭐 코로나가 이렇게 있지만 그 당시 런던은 하수구도 제대로 없어서 엄청나게 더러웠다고 그래요. 막 그냥 오물이 길거리에 막 고여 있고 그러나 대체적으로 나라는 안정됐고 민족주의 감정이 크게 고조되었고 또 동인도 회사를 해외를 막 개발하는 동인도 회사를 설립해서 해외 무역을 발달시키는 등 절대 군주정치 전성기를 구가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외국으로 바다에 스페인 군대를 격파했으니까 이제 해외를 진출할 교두보를 마련했다.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을 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이전에 1607년에 미국에 간 사람들이 그 지금의 버지니아주이죠. 미국의 버지니아주에 벌써 미리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콜로니 식민지를 개척하고 있었고 1621년에는 20년에는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도착한 이 신교도들이 지금의 뉴욕 근방에 도착을 해서 북쪽에 이제 자리를 잡은 거죠. 저 밑에 남쪽에 7년 전부터 제임스타운이라는데 버지니아주에 자리 잡은 사람들은 이 동인도 회사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와서 이때 영국에는 엘리자베스 시대에는 야 미국에 가니까 뭐 밤할 만한 뭐를 가지고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저 흑인들 황인종들이 뭐 공기놀이를 하더라. 이런 팜플렛 여행에 관한 낯선 곳에 관한 팜플렛들이 많이 인기가 있었어요. 그런 걸 막 읽고 그러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낯선 땅에 대한 새로운 호기심 같은 것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러니까 야, 저 배 타고 나가면 저 끝은 낭떠러지기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나라가 있다더라. 이래서 이제 탐험을 시작하고 신교도들이 영국의 구교도들 카톨릭의 핍박에 못 이겨서 우리끼리 새로운 낯선 곳에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찾아서 우리끼리 가서 잘 살아보자 하고 1620년에 떠난 자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지금의 뉴욕 근처에 11월 달에 도착을 해서 지금의 미국이 시작한 거죠. 바로 이때 이 떠나는 기틀이 마련된 것이 엘리자베스
여왕 시절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시대는 영국 르네상스의 절정기예요. 그래서 영국 문학의 황금기로 평가를 받는데, 이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셰익스피어, 말로우, 스펜스, 에드먼드 스펜서 이런 사람이 있는데 한번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토피아는 그런 토마스 모어의 그 이상향이죠. 유토피아는 어떻게 보면 영국 최초의 르네상스인이라고 볼 수 있는 토마스 모어의 작품이죠. 이 사람은 위대한 학자였어요. 그리고 성직자였고 뛰어난 또 작가이기도 하고, 이 사람 그리스 고전 철학, 신학에 다 정통했어요. 26살에 의회에 진출도 했고 헨리 8세의 신임을 받아서 대법관에 임명이 되고, 나중에는 또 총리까지, 1인지야 만인지상의 자리라고 할 수 있는 총리까지도 갔었죠. 근데 이 모어는 로마 카톨릭을 탈퇴하려는 헨리 8세에 반대하다가 투옥이 되고 단두대에 처형도 당했어요. 신앙과 사상, 신념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영국의 최초의 인문주의자로 평가를 받죠. 토마스 모어가 1510년에 발표한 유토피아는 르네상스 휴머니즘을 설파한 모어의 첫 번째 작품이다. 이 유토피아는 무슨 뜻이냐면, 유가 라틴어로 없다, 토피 이런 땅이 없다, nowhere 이런 뜻이에요. 이런 이상향은, 이런 유토피아는 이후 수많은 유토피아 문학의 시초가 되기도 하죠. 이 유토피아 꼭 한번 읽어봐야 될 책이에요. 자, 두 번째 이제 에드문드 스펜서인데, 에드문드 스펜서는 시인들의 시인, The Poet of the Poets, 시인의 시인이라고 불릴 만큼 영국 시의 위대한 전통을 수립하는데 크게 기여한 시인이다. 근데 여기에 내 말을 듣고 여기에 있는 것들은 이 사람을, 내 이야기를 좀 더 보충하는 얘기를 여기 내가 이렇게 쭉 옮겨놨어요. 그래서 요 자료들은 내 얘기를 들은 다음에 더 한번, 내 얘기도 있고 더 덧붙인 것도 있으니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스펜서는 엘리자베스 시대의 정신과 열망, 꿈과 번영을 고스란히 표현한 작가였어요. 이 토마스 모어와 프란시스 베이컨 등 이 당대의 석학들이 영어의 미래를 확신하지 못해서 라틴어로 저작을 남긴 것에 비해서, 이때 사람들이 라틴어를 썼어요. 왜? 영어가 이거 없어지면 나중에 내가 쓴 거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못 알아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라틴어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스펜서는 조국에 대한 애국심과 영어 사랑이 극진했던 시인이죠. 로마의 신 베르길리우스가 아에네이드를 통해 아우구스투스 그 시대를 찬미했던 것처럼, 이 스펜서는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페리킨을 썼어요. 1590년에 이 페리킨, 유명한 작품이에요. 여기 가운데 있죠. 페리킨. 이 페리킨을 썼는데 요거는 꼭 알아둬야 될 작품이에요. 페리킨, 선녀의 여왕. 이 작품은 기사의 모험담음과 알레고리, 우화 형식을 취하고 있고, 선녀 여왕인 글로리아나 여왕은, 그러니까 글로리아나 여왕은 엘리자베스 여왕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보겠죠. 스펜서는 평민문학에 속하는 목동들의 책력, 셰퍼드 캘린더, 목동들의 책력과 소네트 연작 시집인 아모레띠, 네, 여기 제일 끝에 이 아모레띠 여기 있죠. 아모레띠, 사랑, 이런 아모레띠를 썼고, 언어의 음악적인 배열과 또 운율, 시의 형식 이런 거에 대한 실험을 통해서 동시대 및 후대 시인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친 그런 작가다. 셰퍼드 캘린더, 아모레띠 이런 작품들도 많이 썼다. 이 사람의 대표적인 작품은 바로 페리킨이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더 여기서 살펴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또 이 시대의 대표적인 사람은 크리스토퍼 말로우가 있어요. 이 말로우는 극작가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은 런던 테임즈 강변에서 친구하고 술 먹고 싸우다가 한번 결투가 성질이 급했다고 그래요. 결투가 붙어서 친구를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고 본인은 도망가서 안 나타났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의 죽은 얘기가 별로 없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셰익스피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어쨌든 만약에 셰익스피어가 없었다면 그 시대에 셰익스피어에 걸맞는 뭐 대등한 그런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이 말로우다. 자, 이 말로우가 이제 여기 이제 이 시대의 대표적인 작가인데 이 시대의 연극은 이 엘리자베스 시대의 연극은 그 전에 있는 연극이 영국에서 쭉 있어 왔는데 이때의 연극이 우여곡절을 겪게 되죠. 자, 이 말로우가 오기 전까지 영국의 연극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학 장르는 드라마예요. 이 연극. 헨리 8세가 수도원을 폐쇄했잖아요. 카톨릭 이제 나 안 믿겠다. 나 이혼해야 되는데 이놈들이 반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을 폐쇄해서 성직으로 진출할 길이 막힌 대학 출신의 유니버시티 위트 대학 제사들이라 하죠.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 대학에 다니면서 재치가 넘치는 위트 이런 사람들 대학 제사들이 학식과 재능, 성공에 대한 열망을 갖고 투신한 분야가 바로 연극이었다. 당시 그 런던은 영국이 수도였을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가장 번영하는 대도시 가운데 하나였어요. 영국 전역과 유럽의 여러 나라의 상상 많은 사람들이 런던에 굉장히 많이 오는 거예요. 문화와 예술 오락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런던은 높았다. 한편 중세 영문학기 동안 교회의 통제를 벗어나서 세속화가 진행되었던 극문학이 도덕극의 형식으로 정착되면서 차츰 전속극단과 전문 작가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르네상스의 인본주의 사상과 결합을 하면서 폭발적인 발전을 이루게 된다. 그러니까 이 르네상스 시기에 머리 좋은 사람들, 뭐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이 드라마 연극 제작에 이제 투입됐다. 도덕극을 공연하던 극단들은 도덕극 지난 모랄 플레이 했죠. 모랄 플레이. 이 도덕극을 공연하던 극단들은 초기에는 유랑극단 우리나라도 있었죠. 뭐 저 남사당패처럼 그 극단들은 초기에는 유랑극단처럼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공연하다가 여관 마당 한쪽에 무대를 가설하고 상설 공연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경우 관객들은 마당에 서서 무대를 올려다보거나 2, 3층 객실 복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방식을 취했어요. 위에 이렇게 쳐다보고 보거나 높은 데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보거나 이런 형태의 공연장이 발전해서 최초의 상설극장인 더 시어터는 1576년에 건축되었고 셰익스피어가 활동했던 더 글로브 극장이라고 그러죠. 왜 이렇게 에이프론 돌출 무대가 나 있고 돈 없는 사람 마당에서 보고 2층에서 뚝 지금도 오페라가 열리면 2층에서 보잖아요. 이 글로브 극장의 형태가 이제 그때 유행했는데 글로브 극장은 1598년 창설이 됐다. 어떤 사람은 뭐 셰익스피어 시대에 이 무대만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대가 어떻게 변화왔다. 앞으로 쭉 삐져나온 무대가 뭐예요?
에이프론 돌출 무대인데 무대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근데 이 글로브 국장은 셰익스피어가 여기에 이제 돈벌이하러 가담을 했는데 진짜 뭐 이렇게 폭발하는 장면, 대포 쏘는 장면을 하다가 잘못 쏴가지고 진짜 불이 났다고 그러죠. 그걸 진짜 날라갔는데 어디 가서 그 대포가 알이 저쪽에 진짜 대포는 아니겠지 뭐 어떻게 불이 확 나가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그게 잘못 발사가 돼 갖고 불이 났던 적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엘리자베스 시대에는 연극이 굉장히 이제 발전해 예수의 탄생 뭐 이런 것만 하다가 이제 도덕극으로 발전해서 사람들의 얘기 뭐 이런 것이 이제 나타나게 됐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연극이 너무나 발전하고 2층에는 막 귀족들이 초를 막 500개, 1000개씩 꼽아가지고 환히 비추고 또 거기에서 술을 먹고 손잡고 남녀가 풍기가문란하고 이새같이 코로나가 흑사병이 오고 이래서 나중에는 연극을 극장을 폐쇄하게 되죠. 자, 그런 시기까지 가게 된다. 자, 이 시기의 대표적인 극작가가 누구다? 크리스토퍼 말로우다. 셰익스피어와 같은 해에 태어났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당대 그 문학의 주류 세력이었던 대학 출신 그 유니버시티 위츠 대학 제사 그룹의 일원이었고 수수께끼 같은 삶과 여러 가지 소문, 의문의 죽음 등으로 인해서 논쟁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다. 아까 얘기했죠. 친구들과 칼싸움하다가 찔러 죽이고 이제 사라진 사람이다. 자, 그래서 탬버레인 더 그레이트, 탬버레인 대왕, 닥터 파우스트. 나중에 여기 닥터 파우스트도 이제 나오게 되는데 파우스트 박사. 근데 이건 빼놓은 것 같아서 주브 말타 뭐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 새로운 학문과 기획에 대한 열망, 대담한 인간 정신과 인간 능력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숭배, 금전과 권력에 대한 극단적인 욕망 등과 같은 르네상스 정신을 여실히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돈에 대한 욕망, 뭐 이런 것들, 권력에 대한 욕망, 인간 정신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숭배, 이런 것들을 표현했다. 그래서 말로우는 이러한 사람인데 여기 주 오브 말타도 그렇다. 닥터 파우스투스, 아까 얘기했죠. 닥터 파우스트도 바로 대표적 걸작 중에 하나로 지식을 갈망해서 당시 4대 학문인 신학, 철학, 의학, 마술의 연구로 전형한 어느 학자의 얘기, 무한한 그 아주 지식욕을 가진 사람들의 얘기 그렇다. 자, 말로우의 비극의 특징 뭐 이것도 한번 알아봐 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이어서 보죠. 제이코비언 시대인데 제이코비언 시대는 1603년부터 제임스 1세가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끝나고 저 스코틀랜드의 왕이었던 제임스 1세가 통치했던 1603년부터 1625년까지 약 한 22년까지를 말하는데 제임스 1세가 즉위하면서 영국에서는 새로운 스튜어트 왕조가 시작되었지만 셰익스피어의 위대한 비극들이 이 시기에 발표되고 존 단과 벤 존슨이 활약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이 존 단을 형이상학파 시인이라고 하는데 잘 알아둬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시인이에요. 나중에 이제 알겠지만 이 존 단을 20세기 T.S. 엘리어트가 대단한 시인이다. 그래서 현대 시인들이 어떤 모범으로서 축기 세우고 모델로서 삼았던 시인이 존 단이에요. 따라서 제코비언 시대에는 엘리자베스 시대와 더불어서 영국의 문예 부흥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로 나중에 평가가 됩니다. 존 단과 벤 존슨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활용했던 작가들이죠. 이 사람들은
동시대 및 후대 작가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주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두 사람이 준 영향이 완전히 상반된 것이었다. 존 다는 나중에 20세기 하여튼 모델이 됐다고 했지만 존 다는 젊은 시절 세속적인 삶과 아주 열정적인 사랑 그리고 냉소적인 시를 썼던 시인이었지만 말년에는 아주 경건한 성직자가 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데보션, 어떤 헌신과 찬양을 하는 그런 시를 썼어요. 존 단과 그를 따르는 시인들은 훗날 존 드라이든과 사멜 존슨 등에 의해서 메타피지컬 포이츠라고 불린다. 그러니까 존 단과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을 나중에 메타피지컬 포이트, 형이상학파 시인이라고 불러. 이 말 알아둬야 돼. 꼭 메타피지컬 밑에 있죠. 존 단과 메타피지컬 포이트리, 시는 포이트리고 시인은 포이츠. 그 형이상학파 시인들이라고 부른다. 그 이유는 이들이 인간의 감정과 지성을 통합하는, 이 중요하죠. 감정과 지성이 통합이 됐다. 머리의 이성 인텔렉트하고 감정 이모션이 함께 합해진 시를 썼기 때문이다. 존 다는 시 창작 과정에서 시인의 왕성한 상상력과 기발한 어떤 착상, 기상이라고 돼. CONCIT, 기발한 생각, 기상, 그리고 지적 활력, 인텔렉츄얼 액티비티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시는 이제 여기다 이제 뭐 이렇게 쭉 써놨는데, 특히 왜 이 사람들의 작품이 중요한지 이런 얘기들을 여기 좀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벤 존슨을 한번 또 볼 필요가 있어요. 벤 존슨 내려가서 보면 벤 존슨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셰익스피어나 존 단과는 전혀 다른 문화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시인의 기량이 부단한 노력으로 향상될 수 있는 아트, 기술이라고 여겼고,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와 베르길리우스를 모방하여 운율을 맞추고 문장을 잘 갈고 닦아서 완벽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고전주의자였죠. 벤 존슨은. 벤 존슨은 그 시의 기법뿐 아니라 로마 시대의 특징적인 현실주의 철학인 까르페디엠, 오늘을 잡아라, 까르페디엠을 자신의 시 주제로 채택을 했어요. 까르페디엠, 오늘 뭐 내일 필요 없다,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하다. 이게 까르페디엠이죠. 벤 존슨은 많은 작가들에게 시작의 규범을, 시 쓰는 규범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의 영향을 받은 시인들은 Son of Ben, Sons of Ben이겠지. 벤의 아들들이다. 혹은 Tribe of Ben, 벤의 부족이다 라고 이제 불렀어요. 존슨은 많은 작가들에게 시를 쓰는 시작의 규범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향을 받은 사람을 벤의 아들들이다, 벤의 부족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벤 존슨은 또한 이러한 인간의 기질이 네 가지 담즙의 조합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결정된다는 이론에 입각하여 코미디 오브 휴머스, 기질의 희극을 썼다. 이런 얘기들이 여기 코미디 오브 휴머스. 어떤 사람은 기질이 있다는 거야. A형, B형, C형, D형 뭐 이런 것처럼 담즙질이 나오는 사람 뭐 이렇게 해서 어떤 기질에 의해서 썼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프란시스 베이컨인데, 이 베이컨 요새 또 잘 봐야 될 사람입니다. 이 프란시스 베이컨은 영국 경험주의 철학의 대가죠. 베이컨. 모든 것들은 내가 경험해 본 그 근거에 의해서 다 판단할 수가 있다. 경험주의 철학의 대가이고, 근대 과학 정신의 기초를 마련한 위대한 사상가예요.
내가 경험하고 눈으로 과학적으로 내 경험한 바에가 이렇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모든 게 출발하는 거죠. 대법관의 지위에 오르기도 한 법률가로서 공적인 삶을 살았던 베이컨은 학문의 올바른 방법론을 제시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 전통적인 메타피직스, 형이상학의 방법론을 배척하고 편견에서 벗어나 실험과 관찰을 통해 원리와 법칙을 발견하는 귀납법을 주장했다. 그러니까 원리와 원칙 뭐 이렇게 쫙 실험해도 다 어떤 결론에 이르렀다.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어떤 원리 법칙을 발견해서 A는 이렇고 B는 이렇고 C는 이래서 그 결론은 이렇다. 이런 귀납법을 주장했어요. 아쉽게도 근대적 과학 방법론의 그 기틀을 제시했다고 평가되는 새로운 기관 노붐 오르구암 뭐 이게 히라본데 라틴어인데 이런 등 많은 그의 저작들이 라틴어로 저술됐고 영문학사에서 영문학사에서 베이컨의 위상은 프랑스 몽테뉴가 시작한 에세이라는 새로운 문학 형식의 실험자로서 인정받고 있다. 자, 이런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제코비언 시대를 끝내고 캐롤라인 시대하고 공화정 시대의 문학기를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